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꽃샘추위 덕분인지 바람의 방향 덕분인지 한 며칠 맑은 공기에 또 봄날을 우리가 만끽했습니다. 4월 접어들면서 2분기가 시작되면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후반으로 오면서 조금 시장에 힘이 딸리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지표 호조가 2분기 출발과 더불어서 시장에 강력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또 어닝 시즌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이 부분도 함께 대내 변수를 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CEO스코어의 박주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하도 연준이나 20이나 할 것 없이 입만 열면 경제 지표 데이터 디펜던트예요. 예, 그리고 3월 중순만 하더라도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식으로 조금 짓눌리다가 또 우리가 3월에 또 고용 지표도 갑자기 미국 안 좋으네 이랬는데 지금 딱 달력 바뀌니까 2분기 접어들면서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지금 첫째 주 지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허 의원님 한번 좀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 특히 PMI 지표들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막 나왔는데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특히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요. 컸었죠. 사실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3월 31일 날 네. 중국 PMI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그러한 우려들이 거의 진짜 한 방에 불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중국의 PMI 같은 지표들이 함께 나빠졌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선진국 경기 네. 그리고 중국을 대표로 하는 이머징 경기가 함께 동반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컸었을 텐데 이번에 중국 PMI가 나오면서 이제 이러한 우려들을 한 방에 다 씻어준 것 같고요. 네. 지표가 사실 크게 잘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도 잘 나왔고 사실 그 폭도 굉장히 좀 컸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지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중국의 PMI는 항상 상반기에는 3, 4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9월달, 10월달이 좀 계절적으로 좀 높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좀 경향성이 예. 있죠. 그러니까 제조업 PMI를 이제 계절 예.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예. 계속 그런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예. 사실 이번에 3월달 지표가 좋아진 거의 일부분은 그런 이제 전인대 끝나고 또는 이제 1, 2월 달에 이제 춘자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수요에 땡겨져 이제 발생해야 될 수요들이 이제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거를 감안하긴 하더라도 이번에 PMI가 올라온 거는 나름 의미가 있었다. 요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 중국의 차이신이랑 네. 국가통계국 PMI가 살짝씩 엇갈렸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차이신마저 같이 잘 나왔고 오히려 중국 통계국보다 더 좋지 않았나요? 예, 수치가?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월 달이 그러니까 1, 2월 달에 어떤 바닥을 쳤었을 거다라는 확신을 금융시장이 갖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네, 보완해서 네. 말씀드리면 그 대륙 스케일대로 금도끼, 은도끼 모든 경기 부양책을 다 꺼내 들었거든요. 금도끼라는 것은 그 소위 말해서 재정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금 감면의 2조 유엔 그리고 인프라 투자라든지 지방 정부의 특별 그 채권 발행 같은 경우에도 4조 유엔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또 은도끼라고 하는 금융 완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 옛날 그
그 우리 그 고전에 보면은 산신령과 나무꾼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네. 던지고 나니까 갑자기 금도끼, 은도끼를 교체해 줬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쇠도끼가 갑작스럽게 금도끼, 은도끼를 바뀌다 보니까 국영 기업은 다시 문어발식 경영에 지금 나서기 시작했고요. 또 국진 민폐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영 기업들은 무늬만 그린이고 첨단이면은 은행을 통해서 정부가 호주머니가 찢어질 정도로 돈을 주고서 투자하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권정교육 방식, 그러니까 당신의 권력을 내 돈으로 사서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이런 학습 효과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요. 또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 지방채 발행을 허용을 해주고 인프라 투자를 허용해주다 보니까 뭐 현재 도시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신도시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막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0점 오르다가 지난달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차이신 PMI 같은 경우도 50.6으로 오히려 국가통계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제는 지금 갑작스럽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차를 두고서 6개월이라든지 1년 뒤에는 다시 여기에 따른 부실 채권 문제, 과잉 투자 문제 이런 문제들이 봉착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좋은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조금 뒤끝이 안 좋을 끝이 말씀하시네요. 근데 중국은 환란 사이클이라 그래가지고 네. 정부가 그 경기가 안 좋으면은 보이는 손인 정부가 나서서 직접 수요와 공급을 창출을 시켜줬는데 이게 시장의 그 자율 경쟁 질서를 왜곡시키고 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나면서 시장이 혼란해지는 이런 환란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을 중국 정부는 알면서도 정책 목표인 성장률 목표는 당의 권위하고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는 정책 그 성장률 목표 하한선에 6.5%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그 정책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김에 지금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양회가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아주 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크게 안 다가와요. 뭐 어떤 점에서 적극적인 부양책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조금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가전제품 수요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인 세대 독신자들 같은 경우는 2억 4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신자들이 많으니까 혼밥 세대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뭐 혼자 살고 혼자 여행을 하고 혼자 영화 보는 거를 넘어서 이제 가구나 인테리어까지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소형 가전 제품 중에서 소형 전자레인지, 소형 세탁기 뿐만 아니라 벽걸이형 그 세탁기까지도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 정부가 3년에 걸쳐서 7천억 위엔 정도의 보조금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소형 냉장고, 벽걸이형 그 소형 세탁기, 그리고 소형 녹즙기뿐만 아니라 체지방 체크, 체중기, 마사지 기기, 음성 인식과 관련된 소형 스피커 같은 쪽이 아주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먼저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품질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수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와서 정부가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차도 좋아진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때 110만 대 정도를 팔았다가 그 작년에는 무려 74만 대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뭐 말씀 듣다 보니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그 정도라면은 아니 저 그러니까 혼자 사는 세대가 얼마요? 2억? 2억 4천만 명입니다. 아니 그 친구들이 그러면 빨래를 해도 우리나라처럼 저 24시간 그 빨래방에 가서 이렇게 돌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원룸이든 거기다가
다 세탁기를 소형 세탁기를 들이고 한다고요? 네, 그 우리나라식으로 코인식 그 세탁점이 있기는 하는데 네. 그게 확대된 것도 아니고요. 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피부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남들이 입던 옷을 세탁했던 부분에서 같이 세탁하는 건 중국인 자체가 꺼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특수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알긴 아는구나 자기들도. 예.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돈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MMF 쪽에는 중국에서는 한 2,000조 원 정도 자금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재테크 MMF? 재테크 상품 쪽에서는 고금리를 주는 한 6에서 한 8% 정도 자금을 주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5,000조 원 정도를 움직이는데요. 지금 5천조 예. 원. 예. 근데 수익률이 6에서 8% 됐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니까 현재 수익률이 2에서 3%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중에 수익률이 1% 떨어지면 15조 원 정도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게 되고요. 이 자금 중에 일부는 부동산으로 또 들어오고 이것도 못 가는 쪽은 현재 중국에서 그 투기 붐이 불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각광을 받는 게 경주형 비둘기가 중국에서 최고 인기라 그럽니다. 비둘기? 예, 중국에서는 경주형 비둘기와 관련해서 도박이 붐이 불고 있는데요. 한번 게임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상품이 1억 원 정도가 되고요. 또 여기에 우리의 그 경주형 로또처럼 받쳤을 경우에는 엄청난 부를 줍니다. 이 때문에 경주형 비둘기와 관련해서는 한 마리에 요번에 그 벨기산 그 아르만도라고 하는 비둘기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16원 정도 호가했고요. 얼마요? 16억 원. 우리 돈 16억 예. 원? 비둘기 한 마리에? 예.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비단 잉어 같은 경우에도 투기 붐을 불고 있는데요. 비단이 잉어. 예. 이게 한 마리에 1억에서 2억 정도로 사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엄치고 있는 그 장난감 중에서는 너무 심하게 버블이 껴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최근 들어와서는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하루 사이에 25%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중국 돈이었나요? 예.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 70% 이상은 중국인들이 거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들 지금 며칠 전에 그 비트코인 갑자기 훌쩍 뛰었을 때 이게 뭐야 했는데 중국 돈이다. 네, 뭐 중국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권력 상황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 줄을 서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건전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1년 뒤에는 내가 어떤 라인을 그 썩은 동아줄 라인을 잡았을 경우에 숙청될 수가 있고 깜빵에 갈 수가 있으니까 이 자금들을 해외에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만큼 좋은 것도 없고요. 또 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래티늄이라든지 은에 대한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경기 화랑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앞으로 중국이 다스려야 될 물가 문제도 나중에 작용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뭐 지표 얘기보다 이게 지금 더 재밌는데 지금 조 소장님 지금 대충 숫자 대충 부르시는 거 아니죠 이거? 아니 그 정확히 팩트죠? 예, 수치는 제가 다 검색을 해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책에서는 알고 있는 튤립 그 투기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네, 튤립 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비이성적인 행동이 일어났는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천조 원 이상의 자금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미래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중국의 부동산 붐이 불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실제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베이징만 하더라도 한 가구의 가처분 소득의 100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1년치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는 7배에서 12배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거는 지방 정부의 재원 그리고 그 재정 자금의 거의 40%는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일어나니까 부동산 시장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버블이 끼어 있지만 계속적인 자금 주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은행권의 부실 문제는 나중에 동작하지만 중국 경제를 끌어오는 그 지주 산업이 부동산이고요. 전체 GDP의 한 30%에서 25%를 부동산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그러니까 안 본 것처럼 그냥 지방 정부에 맡기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야, 우리 중국 전문가이신 조영차 소장님이 또 이런 얘기까지 해주실 줄이야. 야,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도 좋고요. 미국 경제도 좋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를 보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건가요?
네,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금 9차례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고 지금 현재 워싱턴에서 주말까지 무역 회담이 열려지는데요. 지금 유호 부총리 가 있잖아요. 예, 90%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세 철폐와 관련해서 시기라든지 규모를 논의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중국이 어느 정도 용인해 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길더라도 6월 달까지는 합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됐다면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일어나고 수출이 다시 정상 궤도에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관적으로 경제를 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폼나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수석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명하고 네. 같이 악수도 하고 어깨도 툭툭 두드리고 이런 사진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때문에 실무진들이 정리정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4월 말이 될지 6월 초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4월이든 6월이든 언젠가는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역 분쟁이 여기서 해소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하지만 또 넘어갈 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호 무역주 정책을 썼지만 중국의 무역 적자가 무려 4,200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 공급 능력을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서 생산성이 좋아져서 가격 경쟁 면에서 미국 기업이 우위에 서야 되는데 현재 미국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무역 전쟁 문제는 일시적인 사항에서는 1단계는 가라앉겠지만 무역 적자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라든지 국방 권한법 문제라든지 다양한 각도에서 또 한 번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산 넘어 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기야 뭐 대충 뭐 구분응선은 넘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던데 또 항상 또 악마는 또 디테일이 있다고.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실물 경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성장이냐 버블이라는 게 좀 늘 헷갈리는 글쎄. 부분이 있거든요. 예. 지금 실물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 줄고요. 무역 분쟁 때문에 현재 그 홍콩이라든지 중국의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 이제 보조금 주는 정책도 끝나게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이 상당히 빨라지면서 멕시코보다도 현재 중국의 인건비가 더 비싼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체인망이 이제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자금들이 빨리 나가고 가처분 소득이 줄기 때문에 현재 중국 안에서 소비들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화폐적인 그 버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투자하실 때 분명히 그 판단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정도에서 그거 하고 의원님. 네. 지금 그러면 중국 짚어봤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도 지금 지표는 나쁘지 않죠. 어떻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미국이. 네. 미국은 오히려 뭐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간 섞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섞여 맞는 것 있다. 같고요. 네, 그 어떤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어떤 지표는 좋고 그게 섞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뭐 나름은 잘 나왔지만 어제 발표된 서비스업 지표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글쎄요. 그 동안에 서비스업이 이렇게 제조업보다 늘 좋았는데. 그래서 사실 미국은 뭐 걱정할 만큼의 어떤 침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지 사실 지표는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1분기 성장률은 뭐 1에서 1.5% 이상을 크게 넘지는 어려울 것 같고 2분기도 회복은 하긴 하겠지만 2% 중반 초중반대에 아마 머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좀 안 좋잖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유럽도 지표들을 찾아보면 네, 안 좋지만 안 좋아지는 어떤 속도 또는 침체로 들어가는 속도는 약간 잦아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주 연구소에서 발표되는 뭐 경기 기대지수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폭을 줄여가면서 한 2달에서 석 달 후에는 거의 이제 그 기준선이 0선에 거의 붙을 정도로 네, 지금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긴 하지만 유럽은 독일하고 이탈리아 같은 일부 국가들이 약간 거의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의외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또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박 대표님. 네.
미국 기업들 어닝도 보시나요? 네, 좀 봅니다. 최근에 그러면 S&P 500이 마침내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이게 작년 12월 4일 날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뭐 빨리 회복이 된 셈인데 지금 지표는 그럭저럭. 그렇다면 지금 금년 들어서 이렇게 보여준 이 뉴욕 증시의 이 인상적인 랠리를 미국 기업들의 어닝이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실질 미국 기업 실적들은 뭐 중국도 아까 버블을 이야기했지만 네. 미국도 사실은 그 빵 기업들은 네. 상당한 버블이거든요. 그 지난주에 IPO를 했던 기업들조차도 1억 불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IPO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흥행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수들이 뒷받침할 뿐이지 실질적인 미국 기업들의 뭐 매출이나 레베뉴나 영업이익을 보면 그렇게 뒷받침해 주고 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그냥 투자 헤지펀드나 투자금들이 들어가서 네. 그런 버블들 만들어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그런 기업들의 실질 경제는 그만큼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다. 일부 그 빛나는 빵 기업들이나 또 뒤에 랠리를 계속 붙여주는 뭐 그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그런 버블을 계속 뒷받침해 줄 뿐이지. 네. 예, 실질적인 기업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거는 그 실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바로 실적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무렵이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미 삼성전자에서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네.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삼성전자를 떠나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지금 해바뀌고 나서 대체로 증권업계에서는 순익 전망이 낮아지더라고요. 네, 많이 났죠. 대표님 그 부분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동기 대비 대비로 해서 한 30% 정도 영업이익 떨어질 것이다. 30%까지 나요. 30%까지. 예. 근데 지금 그 정권사에서 내놓는 전망치보다 저는 좀 월스타할 가망이 더 있다. 증권사들이 대충 한 25%, 26%이 정도 보는 네. 것 같던데. 네. 28%, 뭐 30% 아, 예, 정도 예. 보는 것 같은데 그 뭐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우선 이제 반도체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전혀 뒷받침 못 해주고 있고요. 그 자동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자동차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았는데 실질 지표를 보면 중국의 자동차 그 생산 숫자를 보면 지난 28년 동안 최대로 감소했거든요. 중국에서 네, 예. 3월달에. 예. 그럼 3월까지 현대차의 판매도 그만큼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후방 사업이 완전히 지금 뒷받침 못 해주고 있고요. 반도체 IT 역시 그렇고요. 조선 지금 뭐 수주는 들어오고 있다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역시 뭐 어닝 월스트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작년 1분기가 좀 좋은 면도 있었어요. 예, 작년 1분기가. 예, 그래서 많이 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이 주로 어느 업종을 주로 보시죠? 제가 요즘 이제 전략을 하니까요. 전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경제도 같이 보면서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종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증권업계에서 이렇게 기업 실적 전망을 떨어뜨리는 거 충분히 그럴만한 상황인가요 지금?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데 원래 그 전망치라는 것들이 좀 낙관적인 기대를 글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원래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늘 좀 하향이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하향이 된다고요? 예, 실적 전망 자체가 이제 그 하향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가 굉장히 많이 가파른데 그거의 상당 부분 또 반도체인 거고요. 반도체이다. 예. 근데 또 최근에 한 보름 정도만 보면 이 반도체를 제외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의 하향치는 또 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더 나빠질 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일부 산업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것들이 은행. 거죠. 예.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 자동차 업종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2017년부터 나름은 또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은 이제 비용 컨트롤 같은 것들을 많이 지금 해서 실적이 더 나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분명히 안 좋긴 하지만 이미 한 2년, 3년 동안 굉장히 큰 불황을 경험했던 일부 업종들에서는 이제 비용 감소를 통해서
나름은 또 이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의 어떤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여쭤볼게요. 네. 어느 정도까지 나빠진다고 전망하십니까? 작년 1분기 때 반도체만 11조 영업이익이었거든요. 예. 예, 원래 지금 4조 예상한단 말이에요. 예상입니까? 예, 2분기가. 하이닉스도 지금 1조 7천억밖에 안 해서 50% 감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 이상은 날라갔다. 그 이유가 이제 이 디램 가격 자체가 네. 작년에 디램이 최고가가 9월 달이었는데 그때 한 9달러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 4.56, 이제 어제 발표한 게 4.56달러니까 그럼 물량이 줄었다기보다는 가격 차원이네요. 그렇죠. 예. 이 가격이 워낙 하프로 떨어지니까 예, 그 떨어지고 재고도 좀 봤는데요. 네. 재고량도 상당해요. 재고량이. 삼성전자가 지난번 재고가 한 12조쯤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 물량을 소진하고 가격 저항선까지 때려간 다음에 삼성은 전자는 어쨌든 그 가격에 대한 헤게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2분기쯤 가면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선 뭐 반도체가 이러니까 뭐 다른 쪽은 굉장히 지금 많이 타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 조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뭐 워낙 뭐 유튜브가 대세라서 저도 뭐 틈만 나면 유튜브 이렇게 들여다봅니다만 화웨이만 갖고도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톤이 다르거든요. 거의 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톤으로 이렇게 제작된 영상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그 엄청난 저력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결국은 쟤들이 잡아먹을 거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 소장님 시각은? 유튜브를 보실 때는요, 네. 좀 자극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그런 들어온다는 건데요. 거죠. 네. 그러니까 샤오미만 하더라도 샤오미. 2014년에는 187% 성장을 했고요. 2015년에 25% 성장을 했는데 이때 성장률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샤오미에 대해서 성장이 꺾였다고 보셨지만 실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중국 전체 그 매출 1위를 기록하는 기업입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뿐만 아니라 커리전기라든지 가전제품을 대표하는 회사들도 한순간에 또 꺾이기도 해요. 네.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네. 새로운 혁신이라든지 품질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이 또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탄탄하고요. 예전에 그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산자이폰이라서 가짜 그 핸드폰을 만드는 1,400개 회사 중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데는 1, 2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살아남아 있는 1, 20개가 중국 전역을 지금 모든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세계 통신 시장의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 통신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그리고 매출 그리고 이익 그 증가세는 여전히 뚜렷하다는 거죠. 1위를 누가 차지했는데요? 지금 에릭슨이 다시 확인을 했지만 지금 현재 그 화웨이와 관련된 그 중동이라든지 그리고 남아프리카 쪽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권은 여전히 화웨이가 상당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고요. 또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공격을 하는 만큼 역으로 선전을 해주면서 저가인데다가 품질이 좋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화웨이의 그 마케팅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 기업들은 자체 14억이라는 내수 시장이 탄탄한 부분 그리고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이제 줄이고 그리고 부실채권과 관련된 은행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오겠지만 시장 자체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IT와 관련해서는 슈퍼 사이클로 지금 전개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가 예전에 핸드폰이라든지 PC가 아니라 지금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AI라든지 VR 같은 새로운 쪽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선도하는 측면에서는 기업 간의 손바뀜이 빠를지언정 중국 전체의 그 성장세는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그냥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말고는 딱히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고 아니죠. 그건 그렇게 아니죠. 보시면 안 되죠. 왜 네. 그러면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걸 바꾸라고 압력을
줬고요. 또 네. 보조금 주는 정책과 관련해서 국유기업에 이제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으로 상당히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보조금 주는 정책, 그리고 중국의 그 수요까지 중국 정부가 창출시켜주는 정책에 의해서 이끌어왔는데 이거를 더 이상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건전지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 조선 시장 이런 시장들이 이제 시장 경제 하에 원칙에 의해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숨통이 트이는 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로 보여져요. 어허.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숨통 트일 만한. 가장 좋은 거는 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성장을 해왔고요. 네. 또한 요번에 그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드가 터지면서 친환경 산업으로 진출을 못했었는데요. 네. 이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줄이고 거의 이제 끊어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의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기술력에서 이제 차가 확실히 벌어지니까 보조금을 상쇄시켰는데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조선 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은 그동안에 품질을 대항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 저임금을 통해서 생산을 확대시켜주는 정책을 썼는데 이제 중국의 그 납기 지연 문제, 품질 문제가 작용이 되면서 조선 산업들 같은 경우에 75%가 기업들 중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조선 수주가 제로라는 거죠. 특히 LNG선 같이 고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저부가가치인 단순 석유 운반선인 VLCC 같은 경우에도 모든 그 신규 발주의 90%는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조금 정책이 끊어졌을 경우에 중국은 한국에 뺏길 산업들이 너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대비하면은 충분히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많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것보다도 앞으로 기업 모멘텀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더 호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것보다도 앞으로 기업 모멘텀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더 호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 소장님이 완전히 또 사람 가슴 뛰게 하는 또 재주를 갖고 계시네요. 오늘 계속 뭐 가슴이 쿵쿵 뜁니다.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지금 뭔가 또 반론 내지는 뭔가 약간 서로 다른 시각이 또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비슷하게 좀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최근에 외국인에서 우리나라에 베팅하는 주가 네. 주로 철강, 화학, IT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제조하고 연관된 것만 외국인이 베팅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쪽에서 그렇게 물리면 우리께 경쟁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이미 한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설득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지금 자동차 부분에 말씀하신 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는 물론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근데 네. 저는 단기간에 그렇게 빨리 자동차가 회복될 거라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중국에서 상당 부분 경쟁력을 잃었다. 한 1년간의 경쟁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그래서 이번 3월달까지만 해도 벌써 27% 전년 대비 작년에도 감소했는데 전년 대비 또 27% 감소했거든요. 3월에?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베이징 공장을 이제 폐쇄할 것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단기간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 예. 대신에 이제 뭐 다른 이제 후방 산업, 뭐 배터리라든지 이쪽은 좀 호재가 있기는 하겠지만 반도체도 우리가 잘 보면 작년에 이맘때 제가 뭐 다른 곳에도 토론하다 보면 네.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반도체 굴기. 예, 우려를 많이 했고, 그 2019년쯤 되면 뭐 공정 나타날 것이고, 2019년이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굉장히 큰 타격 입을 것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 기억해 보면 상당 부분 생각도 오래 가거든요. 그 기술력의 차이가 쉽게 극복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 반도체의 우리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작년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반도체 매출은 1위를 했는데 그건 네. 기량 가격 때문에 1위를 한 거잖아요. 네, 네. 인텔을 처음 꺾었는데 올해는 또 바뀔 거예요. 인텔이 아마 1등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 쪽 워낙 인텔이 강하기 때문에 70%를 마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돈 벌 때 시스템 반도체 쪽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좀 딜레이 시켰을 뿐이지 중국에게 언젠가는 먹힐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까 조 소장님이 말씀하신 조선 쪽에 어떻게 허 의원님 동의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미중 무역 그 협상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네. 미국이 건드려준 게 예. 이렇게 뭐 일부 산업들한테는 좋을 수 있을 거고, 우리 국내 산업에. 근데 이제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은 결국은 이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이겠죠. 그게 이제 결국 반도체고 이제 조선이고. 조선 뭐 경쟁력 측면에서요. 우리만한 네.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그 어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보면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조선 업종의 영업 이익이 이제 계속 적자였다가 작년 3분기에 조금 흑자로 잠깐 돌아섰다가 다시 4분기 적자가 네.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돌아서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실히 예전만큼의 어떤 매출이 잘 안 되니까 비용으로 줄여가지고 제사 깎기를 해가지고 이익을 내기에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무역량이나 교역량 자체가 예전의 어떤 수준으로 가기 힘들다라고 하면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그 저희가 봤었던 좋은 호시절의 어떤 그 한국의 조선 업종을 생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점은 네. 현재 국제유가가 60달러 이상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펙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 준수율이 이미 3월 달부터 100%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 뭐 러시아도 제법 잘 지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가 못하면 자신이 더 감산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친환경 산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대세는 LNG고 그러다 보니까 LNG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밖에 그 품질을 맞추고 납기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LNG 없다는 운반선. 거죠. 예, 그러니까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우선 도크를 확보시켜야지 앞으로 발주되는 물질량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는 국내 그 LNG선 같은 경우는 수주 단가가 작년 9월 달만 하더라도 1억 5천만 불 정도 했는데 네. 현재는 1억 9천만 불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현재 단가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기업 이익이 좀 더 빨라지고 이런 모멘텀이 앞으로 하나둘 더 나온다면은 좋아지는데 앞으로 보면은 조선 산업들처럼 조그만 수요 변화 하나가 가격 변동에 크게 차지하는 화학이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박주근 그 예. 대표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수요 변화가 가격 변동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헤지 펀드라든지 외국인들이 이걸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거고요. 예.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모멘텀이 좋아지는 우리나라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자금 유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선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물론 지금 영업이 이번 1분기 되면 적자로 현대중공이 아마 오픈할 건데 이게 수주가 작년에 우리가 한 44% 정도 전 세계 수주량에 전 세계 수주량이 수주량의 44%를 44% 우리가 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현대중공업이 대우중공업을 지금 합병하지 않습니까? 예. 합병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사실은 시장에서 억셉트를 받아내야 돼요. 무슨 억셉트냐? 이 44% 중에서 LNG선하고 벌커선 같은 경우는 거의 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사 합병을 하게 되면 전 세계 물량의 70%를 가져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독과점에 걸려서 유럽 쪽하고 미국 쪽 억셉트를 받아야 합병하라고 허락을 받아야 합병할 정도까지 우리가 시장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빨리 이익이 돌아서지 않는 거는 수주만 했을 뿐이지 캐시플로우가 아시다시피 조선은 캐시플로우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볼 때 한 내년 빨라도 내년쯤 돼야 아마 그게 나올 거고 그 잠재력을 보고 외국인은 들어오는 거죠. 조선은 그렇게 보는 게 조선은 그래서 조선은 지금 좀 암울하지만 분명히 그 빛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관점에서 조선 업종은 어떤 관점으로 건드려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들고 계시는 종목 바이오 제약 쪽은 실적을 여쭙는 이게 겁니다. 지금 네. 이제 좀 문제가 몇 개 생겼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먼저 그 인보사가 이 모랄 페널티에 걸렸지 않습니까? 지금 속였다. 뭐 물론 의도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기 걸린 데다가 또 차바이오가 회계 부정으로 또 걸려 있고 여기는 지금 정부 규제까지 또 걸려 있어요. 3중이에요 지금 현재. 예. 거기다가
작년에 그렇게 장밋빛이었던 것이 이제는 뭔가를 실체를 내야 되는 것들이 네. 많은데 네. 빨리 나오지 않는 것도 또 하나 악재라서 원래 그 동네는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뭐 나오려면. 그렇죠. 뭐 하나 네. 받으면 뭐 이미 주권은 반영돼 있고 예, 반영돼 예,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올해는 악재라고 보고 이걸 얼마나 빨리 털어내느냐가 제일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 특히 인보사로 시작한 그런 문제, 속이는 문제라든지 얼마나 투명할 것이의 문제, 회계 뭐 제가 볼 회계 부정은 여기뿐만 아니라 뭐 셀트리온도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털어낼 건지 아마 정부가 아마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규제를 굉장히 강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금년 들어서 예년에 비해서 뭡니까? 저 회계 법인들이 감사 의견 거절 내는 경우가 많은 게 이 뉴스에 좀 더 자주 보이던데 보이죠. 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갑자기 회계 법인들이 뭐 정신 차려서 빡시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뭔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나요? 아무래도 삼바 영향이 크지 않나. 삼바 영향. 삼바, 대우조선 해양, 뭐 또 브라질 삼바 생각하실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그리고 허 의원님 아까 은행을 살짝 언급하셨는데 참 옛날 생각하면은 옛날 그 캐캐묵은 그 시절 그러게 자본시장 개방 전에 트로이카 하면은 뭐 정권 은행 건설하고 익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뭐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은행 얘기는 좀처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은행 쪽을 살짝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은행 쪽을 갖다가 한번 들여다볼 만한 모멘텀은 뭐죠? 글쎄 뭐 은행을 어떤 주식 자체의 어떤 성장의 어떤 그 잣대로 봤을 때는 사실 성장성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한국 그 은행들이 그래도 이익이 지난 3년, 4년 동안 보면은 매년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사실 거의 못 올랐죠. 그래서 지금 웬만한 한국의 은행들이 뭐 PBR이 뭐 0.3배, 뭐 0.4배, 뭐 지방은행들은 0.2배 정도 수준인데 사실 지금 자산 가치의 0.2에 불과하다. 그런 거죠. 예? 시가총액이? 예.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3년 국고채 금리가 2%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다 배당을 매년 늘리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은행들의 어떤 배당 수익률이 다 3%, 4%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막연히 불안하다라는 어떤 거 또는 어떤 성장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뭐 그냥 채권에 넣느니 차라리 3%, 4% 주는 은행에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그 지배 구조와 관련돼서 약간 좀 변한 게 예전보다 자사주도 많이 사고요. 그다음에 배당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좀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배당 수익률도 계속해서 꾸준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글로벌 전체 평균 대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낮긴 하지만 그 격차가 한 2년 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의 상당 부분을 또 이제 뭐 은행이나 저희가 너무나 익숙해하고 사실 이제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그런 산업들이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씩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매몰차게 또 은행을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가지 제가 좀 생각합니다. 재밌는 자료를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공상은행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고요. 중국에서 제일 큰 은행인데 네. 이 은행의 시가총액이 무려 2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250조 원. 일본에서 최대 은행이라고는 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보다도 3배나 더 많고요. 우리나라 KB 금융보다도 13배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KB랑 그리고 저기 공상은행이라든지 보면은 우리가 펀더멘털도 좋고요. 또한 그 이자 수익이 전체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그 공상은행보다도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뭐 현재 그 장기 투자로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는데 왜 외국인들이 안 사는지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바로미터를 볼 수 있는 게 그 마샬 K라 그래서 총 통화 공급량 M2를 명목 GDP로 나누는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로 보면은 1배
후반에서 2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예, 중국 그만큼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이런 공상은행이나 은행주에 많이 투자가 돈들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이익 창출이 빠르다는 거죠. 공부 한번 근데 해보죠. 잠깐만, 예. 소장님. 그 나라 GDP 예. 분모 분모 그리고 위에는 위에는 M2. M2. 예, 이게 2배 정도가 된다면 M2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면서 은행권에 자주 이자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게 마샬 K라는. 예, 예. 그럼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게 1배 이하라는 거죠. 1이 안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공상은행만 지금 찾는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아니, 비단이가 아까 얼마짜리라고요? 비단이가 살 바에야 공상은행 주식 들고 있지. 제 생각은 그런데 오늘 조 소장님 때문에 저는 약간 아노미 상태예요. 뭐 그놈의 경주용 비둘기하고 무슨 비단이가 갖다 그 돈 주고 사는데 공상은행 같은 거 뭐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들고 있어야지 그거. 근데 중국인들은 투기성이 좀 강해요.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 항상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다는 과시욕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런 비둘기도 갖고 있어, 이런 잉어도 갖고 있어, 이런 말도 갖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 들어와서 중국인 친구들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게 사막 투어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매를 길러가지고 네. 사냥하는 이런 것들도 유행하기 때문에 매도 요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참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네. 그럼 박 대표님, 제가 지금 뭐 못집 버튼 다른 업종도 한번 지금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고 또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각자 뭐 다양한 업종의 종목을 들고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돈 들 만한 얘기 해주시죠. 이번 실적에서 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LG생건이었어요. LG? 생건, LG생활건강. 의외로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쪽 그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G생건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됐고 LG생건과 또 하나 재밌게 본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콜마. 콜마. 예, 이건 화장품 ODM 업체지 않습니까? 그 애트민가 그쪽 아닌가요? 네, ODM 업체인데 아. 이 실적이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ODM을 하는데 이것도 중국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중국하고 연관된 그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다. 중국과 연관된 예, 기업들이 나쁘지 않다. 특히 그 서비스나 그 이제 항공 쪽, 저가항공도 뭐 저가항공 뭐 관련 없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고 다른 업종은 지금 굉장히 그 뭐 이렇게 저 보려고 해도 네. 예, 그렇게 뭐 추천하거나 뭐 호실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건 너무 없어서 이 분기에는 예, 두 개 정도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LG생활건강 그것만 해도 주가가 상당하잖아요. 상당하죠. 예.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롯데칠성 같이 이거 좀 야들도 액면분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좀 이렇게 예. 그거 나 어느 주식 10주 갖고 있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폼나게 한 1000주나 100주 들고 있어 하는 게 그거 노리다가 삼성전자 지금 다 물려 있지만 애군 이후에 아직도 허 의원님께서는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아니 실적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 유망하다 싶은 업종. 글쎄 저는 그래도 반도체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반도체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게 안 되면 사실 뭐 다른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뭐 전자에 대한 걱정들도 많고 뭐 하이닉스에 대한 걱정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 분명히 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 악재보다는 조금 호재를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호재에 민감하죠. 네, 시장이 어떤 그 인식 자체가 작년 하반기하고 좀 많이 바뀌었고 또 뭐 오늘 아침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2주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IT다. 라는 대한민국은 걸 좀 IT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가전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공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공기청정기나 이런 가전에 대한 수요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꽤 있는 편이라서 뭐 LG전자 같은 이런 IT 가전 쪽에 대한 수요도 꽤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들은 여전히 좀 좋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만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 결국 정유화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유화. 아까도 이제 소장님 네. 말씀하셨지만 유가가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뭐 급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작년에는
유가가 급락하면서 정유사들이 갖고 있는 이 재고 의 가격 자체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좀 이익이 많이 감익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저효과 측면에서 짧게 보면 에너지 업종도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되게 좋아질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세 분 견해가 어떠신지. 뭐 이렇게 몇 개 안 꼽혀지는데 뭐 국내에서 이렇게 골머리 썩힐 거 아니고 비둘기값만큼 갈 수도 있는 중국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중국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해외 투자 쪽으로 뭐 요즘 들어서 많이 유행을 합니다만 이런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생각들이. 뭐 요즘은 해외 지수도 많이 하니까요. 네.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그 또 하나 아까 말씀 못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오늘 이제 5G가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모멘텀을 작용할지를 좀 모멘텀으로 지켜봐야 작용할지.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기술을 하나가 퀀텀 점프를 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는데 우선 저는 반도체는 분명히 그 후반기나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이 효과를 톡톡 누릴 것이다. 톡톡히 누릴 것이다. 왜냐하면 5G가 되면 영상 처리 장치가 굉장히 발달해야 되고 영상 처리 장치에 들어간 GPU는 굉장히 비싼 그 고용량 메모리를 또 필요로 하고 이런 게 맞물리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5G가 되면 미디어 쪽 업체들은 굉장히 또 활용을 할 겁니다. 그 가공하는 업체라든지 뭐 지금 우리가 뭐 버닝썬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미디어 업체들에 대한 컨텐츠 수요가 또 굉장히 폭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투자 입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좀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면 괜찮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네. 그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저는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예. 해외 투자 가자.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중국을 추천 별로 안 했는데요. 한 10년간 중국 종목 추천 안 했습니다. 근데 글쎄 중국 네. 전문가께서 중국을 추천 안 근데 하시더라고요. 이제 중국을 다시 보자는 쪽입니다. 외국인이 트럼프 형님께서 이제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전 세계 첨단 제품의 90%를 중국이 가져가려는 야심을 보조금 지급 정책 중지시키고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폐기시키고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외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 현재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한 IT 기업을 세계적인 그 아까 말씀하셨죠 판기업이라든지 가파와 같은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과학판 증시라는 것을 상하이 증시 안에 새로 5월 달에서 6월 달에 새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주 똘똘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6개에서 10개씩 계속 한 달마다 상장이 될 것으로 주로 보여지는데요. 뭐 스타트업들인가요? 예, 스타트업보다도 더 규제도 좀 그 느슨하게 하는 그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뭐 새로운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상장이 될 겁니다. 네. 여기에 상장되는 기업들은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은행주, 보험주, 그 석유 화학 관련주들인데요. 이들 종목을 대신해서 실제 미국처럼 강력한 제조업과 기반을 둔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앞으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5월 달 이후에는 상하이 증시에 설립되는 과학판 증시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뭐 신문 보도에 고창판인가 뭐 네. 그게 그거죠. 맞습니다. 혹시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돈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또 빠져서 약간 가다 보면 딴 데서는 약간 좀 손해보는 아니면 그쪽으로 갈 돈은 또 따로 준비되어 있는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초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요. 네. 아무리 투기가 일어난다고 해서 뭐 갑작스럽게 그 MMF라든지 재테크 상품 있는 쪽에 그 자금들이 한순간에 네.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도 그 청약과 관련해서 네. 돈들 들어가 보면 몇십 대 1의 경제율 내지 몇백 대 1 정도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돈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증시를 흔들거나든지 뭐 재테크 상품 자체를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김에 공모주 시장 재밌다면서요. 근데 그거 공모주는 일단 IPO 관련해서 그거는 실적만큼은 아직 검증이 안 된 거 안 됐죠.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어지간하면 공모주는 청약 받으면 먹더라고요. 대체로. 여전히 유망한가요? 공모주 청약은? 할 수 있으면 다 한번 해보는 게 네, 저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요즘 저희 오늘
그 회사에서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약바이오 말씀하셨지만 예. 이게 뭐 회계 이슈라든가 여러 잡음들이 많다 네. 보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아예 이제 그 프리 IPO 때부터 이제 그 어떤 그 엑시트 할 수 있는 어떤 시점 내지는 그 포커스를 임상 실험 진짜 전에 아주 초기에 모든 걸 다 집중시켜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막상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안 될 확률도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초기에 굉장히 있는 업체들한테 관심이 더 많이 모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IPO나 이런 공모주 시장이 차라리 그런 면에서 보면은 노이즈는 덜 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일부 투자자들한테 하시는데 그게 최근에 약간 좀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대충 뭐 오늘 여쭤볼 것들은 다 여쭤봤고요. 그러면은 그거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 분 다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해가지고 뭐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TV에까지 나와가지고 CNBC 나와가지고 금리 50% 내려라. 그것도 즉각. 예? 자, 이쯤 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대놓고 연준을 갖다가 망신을 주더라고요. 3월 달에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야 나한테 완전 나 엮였어. 파월 의장한테. 그래 보니까 왜 갑자기 쟤들이 점도표를 갖다 두 클릭이나 내는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와, 뭐 그런 식인데 질문은 그겁니다. 연준 금리 언제 내릴까? 아니면 내릴 수는 있을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소한 올리지는 않겠죠. 최소한 올리지 최소한 올리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대선 랠리가 아마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1년 전부터 시작하니까 그때가 되면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일단 계속 내리라고 압박은 가할 것 같아요. 근데 연준에서 과연 그렇게 내릴 것인가는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직 그 풀린 버블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또 내리면 이거는 사실은 뭐 연준 자체가 모랄 해저도 빠지는 거죠. 연준 자체가. 근데 최소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올리진 않을 것 같다. 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3월 달에 55.3이거든요. 예. 이를 연율로 환산해서 GDP로 계산하면 3.7%예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좋아진다 그러는데 여기서 또 금리를 낮춘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연준의 그 임무를 해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낮출 수는 없고요. 다만 코멘트만 좀 좋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연준은 또 욕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치에 휘둘린다면 연준이 필요 없는 거죠. 시중은행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한 나라가 미국이니까 연준 이제 해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허 의원님. 저는 이제 하우스뷰는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여름에 내린답니다. 개인적인 뷰로. 예.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 전- 뷰는요. 하우스뷰는 안 올린다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연준 의원들이 최근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고민이 사실 뭐 올해 경기가 아니라 다음 다운턴 때에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여지가 굉장히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요즘 뭐 현대통화이론 뭐 이런 것들이 막 MMT? 굉장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물가나 어떤 성장률보다는 이 좀 약간의 인플레를 만들어 놔야지만이 다음 다운턴 때 연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뭔가 인플레를 조금 더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고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는 금리 인하밖에 없다. 요거 저는 그거를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표들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자금 조달 간에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표하고. 그 자금 조달의 어떤 어려움과 예. 최근에 연준에서 발표하고 있는 왜 그 은행 대출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네. 생각보다 나쁘거든요.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는 게 그게 저는 뭐 단순히 침체 뭐 예고 신호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지만 실제로 2년짜리 미국 연준 금리보다 2년짜리 국채 금리가 낮을 때는 네. 은행이 대출해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렇죠.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급격히 나빠지는데 그게 사실은
올해 초에 살짝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즉 3개월이든 2년물이든 단기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의 어떤 숨통을 트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경기가 뭐 성장률이 2% 미만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준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연준의 소위 말하는 대장 총재가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거든요. 제롬 파월 의장 네. 말씀이죠? 이 사람은 로스쿨 나오셔서 네. 이제 그 사모펀드를 하시는 분이라 네. 실제로 어떤 지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시장이 힘들면은 충분히 저는 인하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힘들면은 전화할 수 내릴 수 있고, 백악관에서 전화 한 통 오면 또 내려줄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최근 들어서 호조를 보이는 경기 지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특히 조영찬 소장님께서도 우리 주간 전망대에 자주 출연해 주시는데, 조금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시거나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셨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거나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잘 달려왔는데 한 3개월 정도, 여기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 하나의 이제 변곡점이 되는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변곡점이 될 텐데요. 예,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은 삼성전자 발표 이후에 그야말로 중요한 추세선 저항에 직면해 있는 삼성전자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뚫고 가느냐, 밀리느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좋은 시장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결론은 항상 없습니다. 이 중에서 취하실 만한 내용 취해 주시고, 또 혹시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한 번 더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내용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 하우스뷰 따로 개인적 뷰 따로 이래도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야, 근데 중국은 진짜 스케일 달라. 그래서 그거보다 좀